방한하는 펠로시 의장 앞으로 발송한 서한에서 코로나19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보류된 상태라며 최소한 1,170명의 탈북 난민들이 중국에 억류돼 곤경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5도, 습도는 87%입니다. 제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모든 식탁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나홀로 가격이 폭락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식 쌀 이야기인데요. 쌀값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출하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선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무료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벌써 폐기라고 보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철회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교육부 차관은 열린 생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이었다며 공론화에 더 무게를 둔 발언을 한 겁니다. 교육부는 공론화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추진단을 꾸리고 다음 달엔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뒤늦은 공론화 작업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교육부 장관과 차관은 연이틀 학부모들과 만났지만 이 만남이 당일 혹은 하루 전에 급히 잡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제 개편안 발표만큼 의견 수렴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교육부가 학제 개편의 공론화 창구로 언급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법적 출범 기한이었지만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16명이 공석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학제 개편이란 화두를 던진 덕분에 지금과 같은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죠. 또 지난달 대학 총장들을 만났을 땐 자신이 워낙 일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라며 정책을 빨리 추진해 내년 3월 퇴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속도가 아닌 예측 가능성,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토론과 수기가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굉장히 논란도 많이 되기도 하고 또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는데 아시아 순방 일정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이 오늘 밤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시간의 대만 일정을 마치고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왔는데요. 예. 내일 한국에서 국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를 하고 마지막 순방지인 일본으로 떠난다라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내일 오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아서 북핵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낸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는데 일부 혼선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안 만난다고 했는데 네.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가 다시 네. 이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최종 정리는 안 만나는 걸로 정리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가하고 일정이 겹쳤기 때문에 만나는 일정은 잡지 않았다라는 거였는데 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 휴가 중이지만 그래도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에 지방 일정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었는데 지방 일정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만남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또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네.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만남은 오전 브리핑 내용에서 달라진 게 없다. 보도에 혼선이 없길 바란다라고 다시 설명을 했고 회동을 위한 조율 과정도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추가 설명을 해서 안 만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방점을 찍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로 따지면은 미국의 의전 서열 3위잖아요. 하원 그렇습니다. 의장이면 하원 의장이 방문을 하는데 뭐 휴가 중인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안 만난다. 그것도 좀 뭔가 어색하고 지금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계속 번복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지난번에 뭐 이번 여름 휴가를 두고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구상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그냥 푹 쉰다. 대통령실이 또 해명을 또 번복하기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일단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문제는 사실 하원 의장이 방한을 했으면은 대통령실에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업무 공간에 예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나야 되는데 네. 휴가 중이다라는 거니까는 사실 안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안 만난다고 했으면은 그냥 안 만나는 걸로 끝나야지 중간에 뭐 만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대통령실이 왜 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업무 체계나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이 대통령의 휴가의 어떤 의미에 대한 설명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조직 개편이라든가 라는 주장이 여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은 지도부를 막 개편하는 중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일부 보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딱히 뭐 지금 어떤 물갈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구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를 했을 때 뭔가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바꾸기 위한 어떤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없으니까 아니다 그냥 쉬는 거다라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인적 개편은 없다 그러면서 와이튼 현직 기자가 홍보 기획비서관인가 그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현직 기자가 뭐 직행했다 그래갖고 논란이 예고가 되는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인맥에 대한 얘기들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이 보강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대통령실이 지금 홍보 기능이 부족해서 이 위기인 것이냐. 네. 이건 다시 되짚어봐야 될 문제죠. 홍보 기능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국정 쇄신의 요구도 아마 그것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다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얘기로 좀 돌아가 보죠. 대만을 방문할 것이냐 굉장히 큰 관심이었는데 대만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미중 간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이 대만 방문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 미국과 연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재라는 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등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겠고 예.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한 거니까 대만하고 중국 사이의 이른바 양안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언급을 한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과 법치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콩, 티벳 그리고 신장 문제 이런 것들을 중국이 이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중국 외교부가 낸 공개 성명을 보면은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도 중단해야 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방임하는 것도 멈춰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다. 불장난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타 죽는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 말이기도 해서 상당히 강한 반발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당장 내일부터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펠로시 의장이 떠난 직후가 되는 4일부터 7일까지 군사훈련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한 훈련 지역을 보니까 대만의 영해와 매우 가깝거나 일부 겹치는 곳이 있고 타이베이, 가오슝 이런 대만의 주요 도시와도 가까운 지역들이 있어서 대만을 중심으로 한 무역로들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만을 이렇게 둘러싸서 이제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봉쇄를 하겠다는 거고 대만 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행위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훈련 중에 사소한 분쟁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기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중국 상무부는 대만에 대한 천연 모래 수출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 세관 당국도 뭐 대만산 감귤류 등의 과일, 그다음에 뭐 어류, 그리고 이제 뭐 음료수, 과자류 생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식품 이런 것들을 이 수입 잠정 중단 조치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경제 제재도 한다. 그렇죠. 이런 게 사실상 경제 제재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차이잉원 총통이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면서 좀 이제 의연한 모습을 보였고요. 대만 경제부의 경우에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재고분 등이 충분하다. 대국민 메시지 안심해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간에 직접 충돌할까 봐 더 큰 걱정입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출석했는데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다고 하는 발언을 해서 이게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승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기현 국정원장이 정부에 출석을 해서 승인 받았다라고 했는지를 두고 여야 간사가 입장이 좀 달랐는데 네. 실제로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김기현 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는 거는 충격적인 일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어떤 진행하고 있는 북한 파리 또 전임 정부 괴롭히기 이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대통령이고 모든 사태의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국정원 대변인실이 일단 수습 차원의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에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 고발 전으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승인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정원 대변인실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정보위 간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승인이라는 표현을 쓴 건 맞지만 그 전에 고발 방침을 정하고 나서 보고를 한 것이고 특별한 지시는 받은 바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어 선택이 부적절한 차원의 문제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승인의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남는 게 대통령실이 지난달 7일에 이 전직 두 국정원장 고발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것을 이후에 보도자료 등을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제 이 국정원의 해명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진실은 무엇인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독대냐 대면 보고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독대라는 건 이제 그러면은 국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이런 민감 사안을 보고를 한 것이냐. 근데 과거에도 이제 여러 차례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면 보고를 하는데 독대를 해서 민감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만 아는 방식으로 보고하고 지시받고
이런 것들이 특히 권력기관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들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뭐 이전에 뭐 보고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었고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도 독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의 약속 같은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모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거죠. 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기획해서 지시하고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3대 기관을 총동원해서 두 전직 국정원장들을 해집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나올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을 또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발언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지원하는 그러한 이제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한 감사원이. 건데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민주당 법사위원들, 시대전환 조정훈,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과 함께 공동으로 이 최재해 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은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화시켜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단축하는 이 방안 두고 학제 개편안 두고 지금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좀 뜨거운 상황인데요. 일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도 만 5세의 아버지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죠. 힘들었어요. 네, 저도 잠시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박순애 부총리가 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시도교육감들하고 영상 간담회 가졌는데 의견 수렴의 차원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먼저 진행됐어야 되는데 뒤늦게 한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거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목표이다. 다만 이 만 5세로 입학 연령 앞당기는 방안 자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하고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이렇게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주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 좀 협의를 잘 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어제 박순애 교육부 총리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입장은 또 다른데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나왔는데요.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는데 정책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다. 설령 만에 하나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것 같다는 것은 뭐 좀 비슷한 측면도 있는 거고요. 비슷하면서도 하다 안 되면 폐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그렇죠. 뭐 같은 맥락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기류를 또 반영하고 있는 바가 있겠죠. 네. 사실상 정책 폐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이 오늘 해석하기도 했었는데 그 말은 지금 분위기로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까지는 포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강행도 아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부는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인데 일단 학부모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역시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학제 개편 간담회를 교육부 차관이 또 오늘 이제 진행을 했는데 유치원 학부모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대부분이 전날 오후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공문 하나 없이 문자로 제안이 왔고 전화가 다급하게 왔고 뭐 장소도 애초에 공지된 것과 비교하면 변경됐기 때문에 너무 급조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다는 거고요.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2일에도 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하고 학부모 단체가 긴급 간담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도 이게 낮에 전화를 받고 바로 왔고 기자들이 또 여기 취재하러 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거냐라면서 교육부 설명을 요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뒤늦게 의견 수렴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방송하는 것 때문에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던 시민단체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3시간 전쯤에 통보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혹시 다양한 곳에 다니시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 만난 겁니다. 네. 자,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당의 경우에는 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것의 피해에 대해서 이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등의 야당은 이번 파업은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당이 맞서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특히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경우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근데 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또 여야는 적절한 후속 조치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막자 이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의 원하청 간의 임금 이중 구조를 개선을 해야 이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것에는 일단 공감대를 마련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정식 교육과 노동부 장관의 소신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인신이 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배가 압류가 밥 먹듯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이 발언을 기억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네. 이정식 장관이 그것이 제가 한 말인가요? 라면서 이제 기억을 못하는 듯한 이런 제스처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던 2016년 8월 달에 국회 손배 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 이정식 장관이 참가를 해가지고 한 말이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요. 이정식 장관은 이 법 원칙을 확립하는 기조 하에서 합법적 쟁의는 면책이 된다. 그래서 노사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전제에서도 전제를 놓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사법 만능주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라고 좀 자신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의 취지를 또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제 정당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전환을 둘러싼 또 그 비대위 전환을 위한 일정을 발표했어요. 일단 상임전국위하고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에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5일 상임전국위에서는 이 지금 현재 상황이 당원 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되고요.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라는 결론이 나면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당원의 규정을 당대표 직무대행도 할 수 있다는 대목을 추가하는 네. 그러한 개정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원 개정안이 상임전국위에서 일단 통과가 되면 9일 전국위에서 이제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의결이 되면 바로 이제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추진한다. 라는 이제 계획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상임전국위에서 지금 비상 상황은 아니다. 라는 그런 유권 해석이 나온다고 하면은 전국위는 열지 않고 비대위로도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예.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은 지금 최고위 현 지도부는 해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6개월 후 복귀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은 이전 지도부는 어쨌든 임기가 단축된 상태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갖게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연이틀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서병수 의장이요. 이준석 대표 용피셜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 비상 상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지역을 돌면서 당원을 만났는데 그 사이에 끼리끼리 자신을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준석 복귀를 막아야겠다는 해법을 내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당원 당규도 바꾸고 비상이 아니다더니 비상을 선포하고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다라는 취지였고요. 오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썼다가 오피셜을 용피셜로 고쳤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용산 플러스 오피셜 그래서 대통령실을 비꼰 얘기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대결하거나 아니면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점차 용산 대통령실 쪽으로 비판의 메시지가 좀 기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대통령은 힘이 센 존재인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근데 일단은 강한 메시지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단어가 또 갑자기 떠오르네요. 자, 오늘 뉴스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쌀값만큼은 나홀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없어서 농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쌀값 폭락 사태 얼마나 심각한지 또 대책은 없는지 이근혁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쌀값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마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또 쌀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아마 체감적으로 느끼시기는 할 것 같은데 쌀값이 어느 정도 지금 떨어졌습니까? 쌀값이 45년 만에 한 예. 20% 정도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한 7개월 만에. 그래서 통계 역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예. 20% 이상이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 20%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감이 좀 잘 안 오는데요. 가격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20kg 쌀 한 가마에 예. 11,000원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11,000원요. 그러면은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 이 쌀 농사를 지어서 이게 돈이 남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쌀값이 그럼 농민들이 드리는 수고라든가 뭐 일단 원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최소 얼마 정도가 돼야 농민들이 적정한 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쌀이 80kg로 보통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한 가마당 한 24만 원 정도 받아야 실제로 생산비가 보장되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찾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예. 쌀 1kg로 환산하면 한 3,000원, 밥 한 공기로 하면 300원 정도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입니다. 밥 한 공기에 300원요. 네. 근데 지금 쌀 공급 과잉 그리고 소비 감소로 쌀값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쌀 재고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통계로 보면은 전남 지역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예. 전체 재고량이 한 25% 된다 하고요. 예. 이게 톤수로 얘기하면 한 40만 톤 정도 쌀이 남아있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로 들었을 때 감이 조금 안 오는데요. 평소와 비교하면 얼마나 많이 지금 재고량이 늘어난 겁니까? 평소와 비교를 하면은 실제로 요 40만 톤은 매년 의무 도입 물량으로 수입되는 양입니다. 그만큼이 좀 늘어난 거고 예. 평소로 얘기를 하면은 한 10% 정도가 남는 양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부도 그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는 거죠? 실제로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국민들이 좀 화나는 것도 좀 덜할 테고 실제로 물가를 잡는다고 실제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부러 정부가 다른 물가가 오르니까 쌀값만이라도 좀 오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쌀값을 좀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유는 원래 쌀 목표 가격제를 폐지하고 2020년도에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예. 그 시장 격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예. 생산량이 3%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 떨어지면 시장 격리가 즉각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미 2021년 10월 15일 날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네. 이 조건이 충족을 하는데 그때 시장 격리를 실행하지 않고 실제로 2022년에 이게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폭락을 정부가 유도한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 격리가 3차례 진행되는데 예. 시기에 늦어서 지속적으로 쌀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격리라는 게 정부가 일단 사들여서 창고에다 넣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에 쌀이 풀리지 않도록.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 격리를 한 겁니까? 현재 지금 한 37만 톤 정도를 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3차례 걸쳐서 37만 톤을 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은 시장 격리를 취하는 대응 자체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첫째로는 시기가 늦은 거고요. 예. 원래 10월 15일 날 정도 되면 네. 쌀 수확량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격리를 실행하겠다고 정부가 안을 냈는데 예. 그 시기가 늦은 거 있고 네. 또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 방식 가격을 가장 낮게 써내야 그 시장 격리에 응할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제도를 채택한 것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농민분들은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 격리를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양곡관리법에 이 시장격리 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정부가 처음에 약속했듯이 제도를 바꿨을 때 쌀 목표 가격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바꿨을 때 시장격리를 하기로 했던 요건이 갖춰지면 즉각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실제로 쌀 생산량이 100%가 넘어서서 생긴 양이 아니고 예. 우리나라가 그 WTO 의무 수입 물량, 의무 도입 물량이 실제로 한 40만 8,700톤 정도 돼요. 예. 그 양만큼이 남아서 실제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리를 해야 한다고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이게 과거에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직불제라고 하면 농민들이 일정하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직불제가 쌀 목표 가격을 정해놨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21만 원으로 정해놨으면 네. 그것보다 쌀 가격이 떨어지면 네. 거기에 85%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15%는 농가가 부담하는 형태의 제도를 썼는데 네. 2020년대에 그 제도가 바뀌면서 이 제도가 없어지고 네,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바뀐 겁니까? 쌀 목표 가격제가 폐지되면서 네.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면서 시장 격리, 생산량이 3%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 떨어지면 시장 격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시기를 늦춤으로 인해서 가격을 떨어뜨린 거죠. 기존의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던 것을 시장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형태로 쌀값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수입을 간접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해줬다.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이 시기를 작년 10월, 11월에 작동해야 될 제도를 올 2월에 작동시킴으로 인해서 네.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공급량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주로 얘기했는데요. 소비량에 관한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군인과 경찰 부식을 모두 쌀로 만들어 제공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던데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농민들이 학교 급식 포함한 그런 공공급식 형태의 수요량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움직임 같은 거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자체 차원에서도 없습니까? 지자체 차원으로 정부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저희들이 쌀 자급률이 100%가 안 돼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먹는 쌀 양이 100%가 안 되는데 예. 실제로 남는 양이 아침에 40만 톤 근방이라고 표현했듯이 예. 매년 수입되는 수입쌀이 40만 8,700톤이 매년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남는 양입니다. 그럼 일단은 좀 시장 격리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이렇게 하면 쌀값이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까요?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예. 지금 현장에 있는 농민들 저희들은요. 현재 그 재고량이 많은 이유가 국산 쌀이 남아 들어와서 이렇게 편하지 않고요. 수입쌀이 들어와서 그만큼이 남기 때문에 편하고 네. 정부가 현재 남아 도는 쌀 이게 시장 격리를 하면서도 수입쌀을 14만 톤을 풀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걸 가중시킨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남은 재고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실제로 이제 8월 말 정도면 조생종벼가 수확이 됩니다. 아, 8월 말부터요. 네. 네, 수확이 되는데 이 쌀은 들어갈 창고가 없습니다. 이미 예. 남아도는 쌀들로 차 있어서 이게 원인이 수입쌀이든 우리 국내산 쌀이 소비가 안 돼서 남아있든 간에 이것을 정리해야 새로운 쌀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정부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 가을에 어떻게 풍년일 것 같으세요? 쌀 생산량이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2020년에는 최대 흉작이었고요. 예. 21년, 22년 올해는 작년과 비슷하게 평년작 이상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남아도는데 다시 추수를 해서 쌀이 또 지금 생산이 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정부가 제도를 잘 못 써서 또 수입된 쌀들 때문에 이렇게 남아둔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시장 격리를 지금이라도 나머지를 시장 격리하고 실제 올해 생산된 맛 좋은 쌀들이 국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네.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비가 비료값, 인건비, 기름값 포함해서 한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네. 실제로 네. 평균으로 따져도 그렇기 때문에 농민은 이거 생산비를 감당할 만큼 그런 재정적 그 구조가 못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생산비를 갚아야 되는 연말에 농민들은 생산비가 이만큼이나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예. 세계 국제 금리가 스텝이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나라 예. 금리도 올라가는데 네. 거기에 대한 농민 부담, 생산비는 폭등하고 쌀가격은 떨어지고 금리 부담은 커지는 이런 영국에서 농민들은 올 가을, 올 겨울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쌀을 격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창고에 쌓아둘 데도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네. 더 생산하면은 쌀값은 더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단순히 격리를 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농민들한테 금리 문제라든가 금융적인 지원이라든가 다른 지원이 직접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2020년도까지는 타작물 재배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쌀 수확량이 많지 않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없어졌던 것들을 늦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22년에 조급하니 실행을 하고 2023년에는 또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밀가루는 우리 자급률이 0.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것들은 현재 한 50%, 40, 50%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급률이 떨어진 것일수록 폭등을 했는데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될 수 있게끔 필요한 농산물 생산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는 그런 작업과 자급률을 올리는 작업, 식량 자급률을 올리는 쌀뿐만이 아니라 예. 밀이나 그런 것들 자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 개선을 해야 되고 네네. 그것들에 대해서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좀 따라서 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당장 닥친 일은 국가가 정책을 잘 못 펴서 또 일부러 가격을 떨어뜨리는 의도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국제 식량 가격이 50% 이상 폭등을 했는데 네네. 왜 우리가 생산하는 쌀 가격만 떨어져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쌀값 문제에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근혁 전국농민의 총연맹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더위를 시 공간으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네. 비가 와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뭐 기상청도 답변하기 어려운 굉장히 힘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평균이라는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 주 아니면 정말 길어봐야 다음 주 정도까지만 이제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상청 예보를 보고 왔는데요. 네.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는 그래도 온도가 30도를 넘는 곳은 이제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남부지방은 왜 최근에는 약간 그렇게 덥진 않았잖아요. 중부지방보다. 근데 다음 주가 아마 절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이게 갈수록 점점 평균이라는 거에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마 기상청이 이제 매번 이렇게 좋은 컴퓨터 쓰고 그다음에 네. 좋은 모델 써도 계속 예보가 틀리는 게 아마 이제 비슷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그 전형적인 여름이라고 하면 6월 중하순에 이렇게 장마가 시작돼서 네. 한 뭐 한 달 정도 이어지다가 그 장마 끝나고 그럼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잠깐 이제 반짝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아주 더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여름이었는데 그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이런 이제 전형적인 패턴 이런 게 이제 더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뭐 이제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그런 수단이라든지 제도 뭐 이런 정책적인 요인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고통을 이제 좀 사회적으로 약한 쪽에 점점 몰아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은 이거를 좀 더위를 시공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더위를 시공간으로 나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인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그 제가 몇 주 전에 메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예. 때 온실가스에도 수명이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탄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10년 정도로 비교적 짧아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보면 이게 예. 수십 년에서 길면 수백 년까지도 있고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100년 남짓 그리고 이제 F가스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불 속의 화합물이 있는데 종류가 예.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중에는 막 1000년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배출되면 1000년 동안 계속 대기에 머물면서 예. 계속 지구 온도를 높인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제 미세먼지랑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왜 몇 년 전부터 겨울 되면요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면 차량 운행을 뭐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했었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출을 줄이면 금방 이제 개선이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기후 변화라는 건 온실가스 수명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배출을 줄여간다 해도 이게 진짜 0까지 떨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 쌓여서 이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을 살고 있어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우리 조부모 세대보다는 부모 세대보다는 자녀 세대가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요즘 내가 어렸을 때 이 정도로 더웠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막상 기사를 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뭐 0몇 몇 도 더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네.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건 너무 다른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체감하는 것만큼 실제로 많이 더워진 겁니까?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0점 몇 도 덥다라고 하니까 되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도 사실은 되게 큰 수치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년이라고 할 때 그 평년이라는 게 이게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최근 30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요새 이제 우리가 그 평년보다라고 할 때 그 평년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30년치 평균을 말하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뭐 기후변화 이런 거 얘기할 때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막자, 2도를 막자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근데 예. 지금 우리가 평년 최근 30년보다
뭐 0몇 도 올랐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느끼는 이제 온도차라고 하는 걸 보면 뭐 일교차 우리 환절기 때 보면 하루에도 막 10도 이상씩 벌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런 큰 숫자에 익숙하다가 0몇 도 얘기하니까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건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다른 지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세대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1970년대 그러니까 70년에서 79년 그 10년 동안 그러면 여름에 10번을 나겠죠. 예. 그 여름을 10번 나는 동안 폭염 그러니까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그 날이 며칠이나 있었나 봤더니 58일이었어요. 예. 이거를 10년으로 나누면 일주일에 아까 1년에 한 뭐 5.8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반짝 더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2010년대에 오면 그 폭염 일수가 126일로 됩니다. 오,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더 길어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밤에 더운 거에 대표적인 게 열대야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데 기후 변화가 낮보다는 원래 밤에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열대야 일수도 보면 70년대에는 그 47일이었는데 2010년대에는 무려 177일로 오.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름 이상 1년에 보름 이상 열대야에 시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이 정도로 더웠나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 뭔가 좀 느낌이 오는데요. 네. 근데 기후 변화가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어린 세대는 과연 어떤 여름을 보내게 될까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마침 이제 찾아보다가 벨기에 한 연구진이 1960년생과 2020년의 극단기후 노출이라는 주제로 작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 박사님한테 이제 그 국가별로 상세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이걸 봤더니 2020년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죠. 이 3살 아이가 평생 동안 겪을 그 폭염의 횟수가 이제 조부모 세대가 겪었던 것보다 12.3배가 더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걸 이제 국가별로 쭉 순위를 매겨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그 위에서 5번째. 위에서 5번째요? 네, 순위가 되게 높죠. 예. 우리보다 좀 높은 나라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지부티 뭐 이렇게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요. 그쵸. 약간 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좀 소득 수준이 좀 낮고 약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그럼 우리랑 제일 순위가 비슷한 나라 어딜까 봤더니 터키. 근데 터키도 25위. 우리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네. 사실 왜 우리가 이렇게 유독 순위가 그러니까 세대 간 격차가 이렇게 벌어질까? 이거에 뭐 명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닌데 이제 기존에도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정도 빠르다. 이런 거는 뭐 기존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노출되는 기간도 늘어나서 이런 게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걸 살펴봤는데 네. 그럼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더위는 어떤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엔 이제 시간축을 고정해 놓고 예. 공간에 따라서 더위의 강도가 달라진 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후배들이 기상청 관측 차량을 타고서요. 서울의 예. 4개 자치구, 그러니까 마포, 송파, 송동, 용산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기온이랑 체감 온도 그리고 노면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뭐 아무데나 갈 수는 없으니까 예. 저희가 먼저 사전에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위성 사진을 일단 보면서 되게 가까이 있는 곳인데도 한쪽은 녹지가 많아서 막 푸릇푸릇하게 보이는 곳, 네. 또 한쪽은 이렇게 거의 가로서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역들을 이제 골랐어요. 이 가운데서 차이가 좀 극적인 곳 하나 말씀드리면 송파구였는데 예. 이곳에 이제 저희가 찾아간 그 두 동네는 사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한쪽은 2,600세대가 넘는 그 아파트 단지고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보면 마치 위성에서 보면 숲이 막 이렇게 있고 아파트가 꼭꼭 꽂혀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편 이쪽은 굉장히 오래된 주택가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은 굉장히 좁고 큰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예 뭐 나무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동네였는데 네. 이 두 지역의 평균 기온을 측정을 해봤더니 녹지가 잘 조성된 곳은 31도 그리고 예. 그 옆 동네는 32.18도로 1.18도 차이가 났고요. 체감 온도도 0.63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를 이동하는 그 과정에도 측정을 했는데 네. 그 노면에 가까운 대기 온도가 2.8도 뭐 이렇게까지도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나머지 세 지역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뭔가 대장주다 하는 좀 약간 조금 비싼 동네, 소위 말해서 그런 곳은 녹지가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좀 집값이 저렴한 이런 곳은 1도가량 더 더웠습니다. 이건 좀 왠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혹시 네. 바람이라는 게 있으니까 더운 바람이 또 찬바람 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좀 시차가 반영돼서 이게 좀 편차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오차가 있거나. 그런 영향 좀 제한적일 거라는 게 이제 같이 측정한 기상청 쪽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기 온도를 측정을 했는데 이 대기 온도가 저희가 측정하는 시간이 그렇게 텀이 길지가 않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예. 그 시간에 이렇게 대기 온도가 막 1도 막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송파구 그 두 동네도 각각 기상청에 AWS라고 하는 관측 장비가 있는데 예. 저희가 각각 측정한 그 시각에 온도 차이가 0.1도밖에 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름철에는 워낙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온도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거든요. 그 하루를 통으로 놓고 봐도. 그래서 이제 뭐 한낮 최고 기온이 이제 1도 정도 떨어지려면 진짜 빠르면 1시간, 길면 뭐 5시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녹지 인프라가 좀 영향을 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은 예나 지금이나 뭐 이쪽 동네나 저쪽 동네에 똑같이 내리쬐지만 여러 사회적 요인 때문에 온도 격차, 그러니까 더위를 다르게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피해가 기후변화 책임이 가장 적은 쪽으로 집중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세대별 더위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여태까지 온실가스 배출한 건 어른 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 아직 배출한 것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뭔가 우리가 감축을 어쨌든 해나갈 테니까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텐데 피해는 더 많이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봐도 부유한 곳이 좀 더 시원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사실 그 우리나라 뭐 통계청 이런 조사를 보면 그 이제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1분위, 그러니까 가장 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곳은 연료비를 한 5만 6천 원 정도 썼는데 네. 이제 5분위 가구 정도 되면 10만 6천 원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후 변화를 해결하자, 혹은 뭐 더위에 적응하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할 때는 뭔가 누가 그러니까 누가 배출을 많이 하고 누가 더 피해를 입는가, 이런 불평등과 불공정,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2831님께서 윤지로 기자님의 기후위기 증거를 구체적인 기상자료로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심화등 기후위기 함께 극복해봐요, 이런 문자를 또 주시기도 하셨네요. 네,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한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상권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비가 내려 강이나 계곡의 수위가 높아졌고 소나기로 인해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30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는 더 오르겠습니다. 또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건강관리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7.4도, 습도 89%,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5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이 독도 해역을 조사하자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이 무전을 통해 연락을 해옵니다. 일본의 동의가 없는 조사다. 당장 조사를 중단하라. 이것도 모자라 일본 정부는 며칠 뒤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해양조사까지 하지 말라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독도 전용 해양연구선이 없었습니다. 경북도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2년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를 건립하는데요. 해양연구선이 없다 보니 낚싯배를 빌려 독도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2019년 말 건조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선박 건조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에는 국민공모를 거쳐 독도 누리호라고 하는 전용선 명칭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드디어 최대 20명의 연구원이 승선해 수심 및 유속 측정 등을 할 수 있는 독도 누리호를 진수하고 4개월의 시험 운항을 마친 뒤 지난 4월 포항에서 성대한 취항식까지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독도 해양 전용 조사선 취항.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오늘 맥 빠지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독도 바다를 누벼야 할 독도 누리호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용부두가 있는 경남 거제항에서 취항식 직후부터 3개월 넘게 그냥 정박 중이라고 합니다. 기술원 측은 선박 기능 점검이 필요하고 기관사 한 명이 갑자기 퇴사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선박은 건조 테스트를 거친 뒤에 취항식을 갖는 데다가 기관사 한 명이 부족하다고 석 달째 출항하지 못한다는 해명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기에 국비 25억 원을 들여 그 힘들게 조사선을 만들어 놓고도 출항조차 하지 못하는 걸까요? 취항식 이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독도 누리호 재원과 운항 계획을 문의하며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 혹시 외교 갈등을 우려해 출항을 미루는 건 아닌지. 현재로서는 인원 충원이 이뤄지는 10월쯤이면 배를 띄울 계획이라는 기술원 관계자의 말이 진심이기를 바랄 밖에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옷도 없이 걷고 싶어 아무 상관없이 시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너 일대로 돌아가서 집 없이 살고 싶어 온 세계를 누비며 두 눈에 담은 것도 없이 방에 갇혀있기 싫어 볼륨을 타고 달려 횡단보도 건너 hands up yeah yeah 하고 싶은 대로 yeah yeah 무릉덩어 위로 굴러 담벼락을 넘어 jump up yeah yeah 숨 쉬는 것 freedom 날 보는 것 freedom 날 사랑하는 것 free 알아가는 것 freedom 노래하는 것 freedom 춤추는 것 freedom 내 편이 되는 것 free I'm just so free 길 없이 걷고 싶어 잠자리를 따라서 나의 발자국이 그곳에 처음 찍히도록 돈 없이 살고 싶어 온 세상을 가지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두 손을 비우고 싶어 저질러 네가 타고난 걸 두피두피 벌려 hands up yeah 하고 싶은 대로 yeah yeah 꽉 막힌 친구들도 불러 빡빡빡 바람 좀 쉬어 yeah yeah 숨 쉬는 것 freedom 날 보는 것 freedom 날 사랑하는 것 free 알아가는 것 freedom 노래하는 것 freedom 춤추는 것 freedom 내 편이 되는 것 free I'm just so free 악동 뮤지션의 프리덤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5577 하나님 얼마 전에 독도를 방문한 사람으로서 대단하시네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는데 이런 기사는 참으로 유감스럽네요. 언제까지 일본의 억지 주장에 말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독도 누리호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좀 누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외교적 문제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좀 빨리 뛰어서 해양조사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 이틀 연속 11만 명대를 기록했어요. 네, 925일 만에 누적 확진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숫자가 11만 9,922명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50%가 넘는 환자들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하는 BA 2.75 감염자가 5명 추가로 확인이 되는데 그래요? 다 해외 유입 사례예요. 그래서 인도와 네팔에서 입국을 했고요. 그중에서 10세 미만도 2명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이 네팔에서 입국한 감염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30대고 전날 격리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4명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도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네. 현재 증상은 경증이어서 재택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BA.75 감염자가 지금 14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당초 예상보다는 뭐 감염 속도가 아주 빠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제 코로나 발생한 지가 재작년 1월 20일이에요. 첫 확진자가 나온 2년 반 만에 5명 가운데 2명꼴로 감염 이력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BA 2.75 확산세가 우려와는 달리 좀 더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름 휴가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해외 유입이 급증을 해서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숫자가 300명이 육박할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9시까지 10만 4,409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가 됐으니까 어제보다는 1,800명 정도, 1,821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이긴 합니다만 내일도 10만 명 후반대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엔 좀 약간 이 확산하는 그 패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확 그냥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더블링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이 감염이 됐던 이력이 있는 것이 그전에는 저희가 뭐 한 100명, 500명 뭐 요 정도 선에서 감염이 되니까 한번 변이가 발생을 하거나 재유행이 되면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런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위중증 환자 숫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오늘 이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표적 방역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표적 방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고위험군에게 대응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제 중증화나 위중증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서는 고위험군 관리한다는 표현이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바뀐 거 말고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교수가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의 방역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4차 접종을 좀 확대하는 부분을 예로 들게 됐었는데요. 지금 고연령층이나 기저질환자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50대 이상 그다음에 18살 이상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4차 접종 등에 나서는 걸 이제 표적 방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유행 초부터 혹은 또 이 정부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인데요. 표적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위험군 관리하던 것과 크게 다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기석 위원장이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자율 방역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들을 준수해달라라고 하는 권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리자들한테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다 그게 축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어제까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든지 그건 이제 5,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는 방역 참여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4차 방역도요. 지금 50대 이상 접종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다 맞으라는 건 아니고 50세 미만의 국민들은 맞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고위험군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있다든지. 예, 예. 이런 50세 이상인 분들은 접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건 저희가 뭐 누차 강조했으니까요. 네. 뭐 위중증으로 갈 확률은 50% 정도는 막아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오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6월 5일 날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그래서 이해람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 개시 70일 아니 13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되는데 예. 만약 이 기간에 수사를 다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을 하면 9월 12일까지 이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어질 조치들은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 조사라든지 증거 분석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오늘 이제 6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간 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요.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80여 명을 소환 조사하는 그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13일이면 수사한 지 70일이 되잖아요. 네. 그동안 수사의 어떤 성과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 사건이 20비행단 소성이었던 이해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에 신고를 했고 지난해 5월 21일 날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 중사를 비롯해서 25명을 입건했고 15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특히나 걱정스러웠던 게 수사 관계자 그리고 군 지휘부가 제외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 유족과 시민단체에서 핵심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해서 군의 윗선인데요. 이 윗선에 대한 조사가 매우 더디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팀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신병 확보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우선 첫 번째 수사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농단 특검팀이 2016년에 수사를 개시하고 나서 문영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체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었거든요. 네. 드루킨 특검팀 같은 경우도 수사 초기 핵심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속도감 있는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사전 구속영장을 줄줄이 발부받았고요.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이해람 특검팀의 경우에는 군 관계자와 윗선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집중을 하면서 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또 대조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굉장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70일간의 특별히 진척된 부분들이 보도가 되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이 윗선들이 이렇게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뚜렷한 성과가 없고 빈손 특검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수사이고 조사니까 진실에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이 법조인들의 설명 중에서 역대 특검보다 관심도가 우선 낮다. 그리고 수사 상황에 대한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깜깜이 특검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련자 다수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때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속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검팀이 출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도 뭐 순탄치 않았을 뿐더러 네. 특검팀이 수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뭐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나 네. 이런 시도들이 그동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관계자들을 엄벌했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적 바람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걸 잘 극복해서 그 결과로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전에 어떤 특검팀하고 비교했을 때 좀 요란하게 특검팀이 움직여가는 것들하고 비교해봐선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에서 실제 뭐 특검팀 안에 얘기를 들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얘기가 외부적인 나오는 상황을 것이니까요. 봤을 때 평가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뭐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돼서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밤과 오늘 오전까지 전국에 어마어마한 양의 폭우가 내렸어요. 네. 폭우 피해가 잇따랐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경기 지역에서만 봐도요. 경기 양평이 137mm. 그다음에 서울 도봉이 90mm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가평은 근데 양평에서 가평까지 한 30km밖에 안 되는데 그럼 멀지 않죠. 가평은 31mm 강수량이 관측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국지적으로 내렸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였었는데 여러 가지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우선 경기 수원의 한 주택이 침수가 돼서 집기가 훼손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하남의 경우에도 상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배수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오전 3시 반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었는데 네.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잇따랐습니다. 계양구의 작전동 토끼굴도 오전 6시 20분경에 일시 통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중구의 영종도 중산동에서는 주택가구 인근 도로가 침수가 돼서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의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는 오늘 오전 6시 20분경에 모두 다 해제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에도 싱크홀이 발생을 네. 했었고 그다음에 양양군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6시 40분에 낙산 해수욕장 인근에 그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예. 그 사고로 편의점 건물 절반가량이 내려앉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 미국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LA나 뭐 이런 곳에서 갑자기 싱크홀이 굉장히 넓은 게 이렇게 푹 꺼지듯이 꺼지는 거 봤는데 집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싱크홀 발생한 거는 뭐 그동안에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숙박시설에 투숙객 96명이 머물고 있었는데 긴급 대피를 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싱크홀과 함께 상하수도관이 파열돼서 양양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긴급 복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싱크홀이 생긴 양양 그동안에 이게 집안 침하가 잦았다고요? 네. 뭔가 좀 조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설명은 이거는 사고나 뭐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명백한 인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 현장 옆에요. 바로 옆에 지하 6층, 지상 20층짜리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데요. 근데 주민들이 이 공사가 시작된 뒤에 건물도 기울고 크고 작은 땅 꺼짐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받았던 편의점의 건물주분이 설명한 거 보니까 네. 하루에도 2번씩 3번씩 땅 꺼짐이 생기는 일이 있었고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안전불감증에 걸린 상태다라고 설명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올 초부터 싱크홀 발생 주변 지역에 크고 작은 땅 꺼짐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큰 땅 꺼짐은 6번? 작은 것까지 합하면 10번 넘게 내려앉았다. 이런 주민들의 하소연이 있었는데요. 네. 사고 직후에 땅이 꺼진 구멍 안쪽으로 물이 차 있고 그 옆에 이제 물이 차니까 계속 벽이 허물어지는 그쵸.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에 터파기 공사가 되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집안이 약해졌으니까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바뀌는 게 없었다는 거죠. 집회까지 했었는데 근데 시공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보강공사를 계속 해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차수라서 물막이 보강만 끝나면 아무 문제 없다. 지난 3월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땅 꺼짐의 원인을 파악하고 5월까지 현장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이 다른 보강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에 침하가 계속 발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고가 됐고요. 관할 지자체가 양양군청인데 예. 이게 시공사하고 인근 주민들 간에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개입을 좀 꺼려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양이 요즘에 관광지로 굉장히 인기잖아요. 바닷가 주변에 굉장히 높은 건물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발 붐이 일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구역에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사고가 난 지역이 낙산지구인데 여기만 4곳 그리고 양양군 전체에만 해도 10여 곳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닷가는 집안 자체가 토질이 그렇게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네. 형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닷가도 가깝고 그럴 위험성이라는 게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네.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난번 낙내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전국에 1,005번 낙내가 발생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0시부터 9시 사이에 무려 1,005번의 낙내가 발생을 했고 특히 서울, 경기와 인천에서만 532번, 그러니까 1,005번의 절반이 넘잖아요. 낙내가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태풍 송다가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몰고 와서 대기에 이제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가득 찬 상황이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질 그런 상황들이 충분한 상황이고요. 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대기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강력한 비구름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오늘도 경기 동부랑 영서 지방에는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내일부터는 좀 나아지겠습니다만 습도가 워낙 높아서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자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나기 지나가는 거예요. 여름에 뭐 통상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요즘에는 국지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비구름이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다가 예. 심지어는 보이는 지역이만큼의 비가 온 것도 뉴스에 보고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계속되겠습니다. 좀 더우려면 쨍하고 더우면 참 좋은데 오늘 네. 습도 높으면 더 불쾌지수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영국은 지난 6월부터 기업 70여 곳을 대상으로 주 4일째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뭐 어떤 평가나 긍정적인 모양이에요? 네. 사실 주 4일 근무제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하루를 덜 일해도 일을 다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산성이 하나 그렇죠, 있을 그렇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4일만 일하니까 월급을 20% 깎아야지 그러면 주 4일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삭감. 우리도 노동시간 줄인다고 했을 때 그때 노동시간 준 만큼 임금 삭감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됐었잖아요. 네. 지난 대선 기간에도 심상정 그 당시 후보가 주 4일제를 주장하면서 가장 핵심이었던 두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시간을 줄여도 가성비나 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을 적게 해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남서부의 한 은행에서 주 4일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해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생활이 굉장히 경이로워졌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주중에 하지 못했던 일을 주말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금요일에 집안일을 하고 주말을 온전히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인생을 바꿀 만한 변화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지난 6월 초부터 은행, 투자회사, 병원을 비롯해서 기업 70여 곳에서 주 4일제를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CNN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와 대학에서 이 실험을 기획을 해서 근무 시간을 80%로 줄이면서 생산성과 임금은 종전의 100%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요. 생산성을 유지한다면 임금 삭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을 받고 주 4일 근무를 했었는데 주 4일제 근무가 생산성, 성평등, 근무 환경과 직원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이제 11월 말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고 또 하나는 최고 경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건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서 회사가 마치 독서실 같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나서 좋아졌구나. 예, 사내 풍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회의를 5분만 하더라고요. 그런 우리 회의를 위해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이게 영국뿐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일부 실험을 하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여러 군데서 실험하고 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주 4일제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좀 누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결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예. 너무 먼 이야기 같긴 하지만 언젠간 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네.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경이로운 변화를 한번 겪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립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 미술계에 있는 큰 이벤트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마침 이번 주부터 네.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아트페어인 키아프 티켓 예매가 오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트페어 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그 관련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트페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키아프입니다. 예. 한국 화랑협회를 주축으로 2002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거죠. 근데 오래됐네요. 굉장히 특별하게 국제 예.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 아트페어와 공동 개최를 하면서 이번에 좀 국제 행사로 우뚝 서리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진행자님 혹시 아트페어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아트페어는 못 가봤어요. 저 비엔날레는 가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네. 아트페어하고 비엔날레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전시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꽤 비슷해 보이죠. 예. 특정 기간을 두고 많은 양의 미술품을 집대성에서 보여주는 행사라는 점에서 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예. 관람객이 보시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비엔날레에서는 작품을 안 팔고 아트페어에서는 작품을 팔죠. 그럼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비슷합니다. 오늘은 9월에 열리게 될 키아프 프리즈 아트페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키아프가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그 프리즈랑 공동 개최한다는 점에서 벌써 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기대의 목소리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에 나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뭐 뉴욕 가고시안, 런던 화이트 큐브 갤러리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의 메가 갤러리를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고 네.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한국이 아시아 미술 시장의 허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인데요. 그 세계적인 아트페어 중에 아트 바젤이라는 게 있어요. 네. 바젤 이제 스위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2002년에는 마이애미로 2013년에는 홍콩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미국, 아시아 이렇게 시장을 확장을 했던 건데요. 실제로 아트바젤 홍콩이 출범하면서 홍콩이 아시아 현대미술 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많은 컬렉터나 뭐 미술 애호가 그리고 갤러리 관계자들이 아트바젤 홍콩이 열리는 시기에는 이 행사만을 위해서 홍콩을 좀 방문을 하고는 해요. 그럴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한 행사인데 이제는 서울이 그 기능을 좀 나눠 갖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거죠. 어휴,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간단한 행사가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트페어 못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 프리즈 아트페어도 아트바젤처럼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 세계 3대 아트페어가 스위스 아트바젤 그리고 프랑스의 피악, 프리즈 뉴욕 이렇게 세 개인데요. 예. 프리즈 아트페어의 규모가 아트바젤 다음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두 번째인 거죠. 네. 아트바젤이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을 할 때 이제 홍콩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아시아에서 미술 시장 규모는 중국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왜 중국을 선택을 안 했냐? 중국은 그 외국 경매 회사들이 단독으로 들어와서 경매를 하는 게 중국 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홍콩은 사실 뭐 이런저런 비즈니스들도 많이 그쪽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미술품 거래 면세 혜택이 있고요. 영어 의사소통이 자유롭기도 그렇죠. 하고 또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들어있다 보니 아트바젤이 아시아 진출의 장소로 홍콩을 꼽은 건데요. 근데 프리즈가 아시아에 진출을 할 때는 서울을 꼽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의 미술씬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딱 점 찍어서. 사실 점 찍었다기보다 저희가 아니? 이제 열심히 유치를 한 것도 있을 그래요? 텐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프리즈라는 그 국제 아트페어가 아시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곳이 서울이다라는 점은 굉장히 기대되는 점이기는 합니다. 기왕 유치한 김에 네. 우리가 그냥 꽉 붙들어두면 안 되나요? 한번 유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뭐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그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근데 이런 국제 행사가 유치가 되면 미술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홍콩 아트바젤만을 위해서 홍콩을 찾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듯이 예. 비슷한 행사로는 뭐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 뭐 독일의 카셀 도큐멘타 이런 것들이 열리는 기간에는 실제로 그 관광 수요가 폭증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으로 성공을 한 건데 이 성공으로 인해서 그 거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소해 줄까 하는 그런 뭐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저희도 그런 뭐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관광 수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술 산업의 뭐 인재나 자금 같은 것들이 어쨌든 서울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마도 뭐 일자리 창출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아무래도 미술계 전문가들이 네네.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네. 작가 작품을 볼 기회가 또 상대적으로 그쵸.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역으로 한국에만 있던 작가들이 그런 분들의 눈에 띄어서 해외로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 외국인들이 같고. 들어와서 아트페어 보고 네. 아, 한국 작가 괜찮다. 한국의 미술 시장도 커지는 거고. 네. 여러모로 하여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상 이 긍정적인 거 이외에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기는 해요. 뭐요? 그러니까 뭐 늘상 뭐 일장일단이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갤러리가 유입이 되면 중소 갤러리나 신진 작가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저는 근데 이게 마치 곱창 골목 같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또 비유를 곱창 골목에 하셨어요. 왜 곱창 골목이에요? 제가 종종 비유를 드는 건데, 네. 만약에 진행자님께서 곱창집을 하나 냈어요. 예. 열심히. 근데 옆에 더 큰 곱창집이 하나 생겨요. 그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을지로 뭐 생맥주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 곱창집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쫙 들어와서 곱창 골목이 생겨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목으로 모여들 거고 큰 식당에 자리가 없거나 너무 비싸면 작은 곱창집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애초에 프랜차이즈 식당보다는 작고 유니크한 곱창집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프리즈 서울을 바라보는 미술계의 입장이 약간 이제 좀 동상이몽이긴 한데요. 네. 결국에는 프리즈 서울이 성공적으로 랜딩을 한다면 모두가 웃게 되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합니다. 제가 더 막 기대가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뭐 우리 K컬처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네. 굉장히 많이 받고 맞아요. 있잖아요. 미술시장도 같이 그 선 안에서 네.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그러면 정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프리즈 서울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행사는요. 키아프는 9월 3일에서 6일, 프리즈 서울은 3일에서 5일까지 하루가 조금 다르게 열리는데요. 예. 두 행사를 모두 가시려는 분들은 3일에서 5일 사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예. 기간에 맞춰서 우선 일정을 비워두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행사를 가려면 그 티켓 예매가 우선이겠죠. 비싸요? 비싸다 안 비싸다의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우선은 키아프와 프리즈 이 두 행사를 모두 볼 수 있는 당일 통합권이 7만 원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키아프만 입장을 하는 게 3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배 이상으로 비싸졌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사실은 2개의 행사를 보시는 거고 그 프리즈 아트페어의 해외 가격을 살펴보면요. 프리즈 런던은 7만 원. 프리즈 뉴욕은 한 11만 원 정도라서 어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실제로 원래는 조금 더 이제 비싼 선에서 논의를 하다가 네. 한국 정서로는 아직 아트페어 입장권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좀 관람권에 대해 이제 키아프도 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루 가는 게 7만 원이고요. 만약에 나는 하루로는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3일간의 행사 기간 내내 입장하실 수 있는 그 프리뷰 티켓이라는 걸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예. 가격은 20만 원으로 이제 3일치 가격에 준하죠. 근데 일반 관람권이 9월 3일 날 처음 이제 오픈을 할 때 오후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한데 이 티켓으로는 11시부터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어 시간은 프리뷰 입장권만 가진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겠죠. 먼저 찜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적은 곳에서 조금 더 쾌적하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 그런 것도 차등을 두네요. 근데 저 국제도서전이나 이런 데 가면 코엑스에서 하는 거 가면 보통 뭐 2만 원, 3만 원 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주 비싼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갔을 때 약간 좀 박탈감 느끼는 게 있어요. 저희 어떤 한장 거요? 티켓으로 구매하는데 네. 옆에서 줄이 달라요. 포털 사이트나 이런 걸 예매하시면은 더 싸요. 그래서 그쪽으로 줄을 그러던가요? 세우더라고요. 네. 좀 저렴하게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다르지는 않는데 대신에 얼리버드 티켓이라고 해서 미리 구매해 놓으면은 조금 더 싼 얼리버드 티켓 예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 저렴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당일권은 55,000원으로 할인된 가격, 그리고 3일 내내 입장 가능한 프리뷰 관람권도 이제 20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네. 이렇게 당일권의 경우에는 당일에 한해서 재입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커플은 티켓 한 장으로 한 명은 오전에 나와서 또 바꿔서 또 들어가고요. 네, 한 명 오후에 들어가고 이렇게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 규모가 꽤 크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나절로도 좀 부족할 수 있는 점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트페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좀 기대가 된다는 게 네. 미술 작품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장 판매도 혹시 네.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네. 근데 가서 봤어요. 네. 봤는데 내가 어떤 작품을 사야 될지, 또 구매를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사실은 좀 뭐랄까요? 좀 두렵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렇거든요. 좀 팁은 없을까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좀 되게 확실한 팁 중에 하나로 아트페어에 가시면 첫날에 구매하지 마시고 작품 눈여겨봤다가 마지막 날 구매하시면 좀 더 디스카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팁을 드렸었는데요. 너무 위험한데요. 다른 사람이 먼저 턱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국내 미술 시장의 수요자들이 형성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품이 아니면 혹은 유명하더라도 작품이 여러 점 있으니까 그중에 한 점 정도는 이렇게 뒤늦게 가도 좀 남아있다거나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딜로 살 수가 있었는데요. 현장에서요. 가격이 붙어 있는데 네.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럼 깎아줘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예. 사실 결국에는 수요 공급이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공급 대비 수요자가 막 몰리는 편이에요. 실제로 그 미술 시장의 규모가 2020년만 해도 4천억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네. 근데 작년에는 9천억대로 2배가 넘게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네.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를 한 게 이미 5천억이 넘어서 점점 수요자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할인은커녕 문 열면은 막 이렇게 뛰어간다. 이런 오픈런이라는 단어도 미술계에서도 생기고요. 명품 뭐 이런 것처럼 작년에는 실제로 그 키아프에서 원하는 작품을 사려고 강원도에서부터 휴가를 내고 오셔서 몇 시간을 줄을 서서 1등으로 입장을 했대요. 예. 근데 1등으로 입장을 했으면 내 앞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미 작품이 완판됐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억울함을 행사장 내에서 호소하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사실 이제 9월 3일부터 이렇게 행사가 일반인 관람이 시작이 되는데 예. 그보다 하루 전날 오후에 VIP 오프닝이 있습니다. 그러면 VIP 오프닝에서 작품이 판매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VIP 오프닝보다도요. 예. 행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제 그 해당 갤러리에 이제 과거 컬렉터 분들께서 이 작품은 사겠다라고 판매가 확정되기도 한다고 해요. 좀 허탈하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일반적인 어떤 미술 애호가들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을 것 같긴 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동을 둔다는 건 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단 아트페어 가서 네. 작품을 안 산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눈 호강도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좀 그거 아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좀 가셨다가 다 이렇게 이미 판매가 된 걸 보고 실망하실까 봐 너무 기대감을 낮춘 거는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네. 이제 소위 말해서 다수가 몰리는 그런 유명작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갤러리 부스를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시면은 보물 같은 작품을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대를 살짝 낮춰드렸으니까 진짜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예. 작품이 판매되면 작품 옆에다가 보통 빨간색 동그라미 그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럼 아트페어에 가서 빨간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는 거를 보면 왠지 지금 나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저는 조언으로 현장 분위기 때문에 감정에 동요되지 말라는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안 돼요? 일종의 패닉 바잉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작품을 만나는 게 반려자를 만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인기 있는 사람이 나랑 가장 잘 맞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작품도 비슷하게 처음 봤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또 네. 봤더니 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작품도 수 있잖아요. 첫눈에 딱 좋아 보이는 작품이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혹은 이게 비슷하다기보다는 남들이 다 좋아하면 왠지 나도 좋아 보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처음에는 몰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렇게 첫눈에 반했다고 바로 결혼하지 않잖아요. 예. 첫눈에 반했다고 저 사람 나의 반려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듯이 작품을요. 만약에 처음 알게 된 작품이라면 1년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람도 사계절 만나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1년을 기다려요? 네. 아트페어는 내년에도 또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 반복해서 이제 아트페어에 나온 작품들이 올해 나온 작품이 내년에 안 나오는 경우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혹은 안 나오더라도 내가 그 작가의 전시가 어디서 열리는지 팔로우업하면서 전시장에 가서 실제로 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트페어에서 처음 본 작품이다. 네. 그러면은 작품을 그 자리에서 당장 구매 결정을 하시는 건 전 좀 말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나는 게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반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인생 반려자 네. 찾을 때 금방 한눈에 네. 뭐 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뭉근하게 이렇게 좋아하다가 네, 맞아요.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라. 맞습니다. 이제 작품을 제가 이렇게 반려 작품이라고 아예 부를 때가 있는데 이제 때로는 투자로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예 이제 작품을 오픈런해서 사시고 예. 심지어 포장은 뜯지도 않고 집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예. 적당한 시기에 이제 되파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좀 작품에 애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려작품이라고 앞에다 반려를 붙이는 건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내 반려자가 승진을 하면 기분 좋겠죠. 그럼요. 그렇지만 당연하죠. 승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품에서도 그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오픈런에서 투자용 작품을 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작품에 좀 애정을 담아 구매하시는 애호가 컬렉터가 되셔서 뭐 작품에 좀 사랑에 빠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방식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건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해서 네.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보다 보면 금방 질리잖아요. 네. 또 어떤 건 굉장히 무난한데 계속 그 애정이 가는 그런 작품이 있듯이 네. 가급적 그런 작품을 선호하는 그게 필요하다. 사실 가급적 그렇다기보다요. 사람 중에서도요. 정말 화려한 사람을 질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도 그렇죠? 하죠. 그거는 개인의 불가능한 취향이라서. 일은 네. 맞습니다. 근데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건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네, 맞아요. 순간적으로 혹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작품이 나랑 맞는지는 조금 더 길게 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반려작품 만날 수 있다는 얘기 기대감 갖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키아프하고 프리즈 아트페어 이렇게 하면 100% 즐길 수 있다. 이런 강강 팁이 있다면요. 이게 저는 여행 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가기 전에 세우는 계획과 계획대로 현장에 가서 잘 실행을 해야 여행이 성공적이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박람회 이런 이제 아트페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기 전에 준비하실 거는 한 2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행사 공간이 꽤 넓습니다. 이제 길을 잃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코엑스에서 진행이 코엑스에서 됩니다. 역시. 네. 네. 그럼 이제 거기들이 부스가 다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미로처럼 되어 있다 보니 다리 아파요. 갔던 곳 또 가기도 하고 맞아요. 길을 잃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방문 전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도 맵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 방문 전에 미리 맵을 좀 다운을 받으셨다가 출력해서 요러요러한 동선으로 가야지 하고 미리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예. 그러니까 여행 동선 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내가 꼭 봐야 되는 작품이 있는 갤러리는 이제 맵에다가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2번째는요, 작품을 진지하게 사실 마음이 있으시면요, 꼭 내가 걸고자 하는 공간의 사이즈를 줄자로 좀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시장에서 본 작품을요, 네네. 이거 우리 집에 딱 맞겠다 해서 집에 가져오잖아요. 그럼 작품이 커집니다.
그러네요. 물리적으로 공간이 커질 넓은 리는 데서 없지만 있으니까 잘 몰랐겠구나.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네. 거기 코엑스는 천장도 되게 높잖아요. 네. 가구도 없고 그런 곳에서 요 정도면 딱이야 하고 이제 눈대중으로만 보고 갖고 오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너무 비대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집에도 못 갖고 들어오는 거를 미술품을 사다 놓고 어디 갖다 놓을 데도 없어서 고민한단 네. 말이죠. 혹은 너무 꽉 차거나 벽지처럼. 그래서 이제 내가 걸고자 하는 공간의 사이즈를 좀 재시고요. 예. 이제 너비 기준으로 봤을 때 가로 사이즈 그 너비에 한 액자 하실 것까지 생각하면 한 50-60% 정도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격을 이렇게 남기려면. 네. 근데 만약에 공간이 넓다면 전혀 상관없고요. 만약에 좁은 골목, 좁은 벽이라면 그런 집에 살면 더 좋죠. 집이 네.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항상 네. 고민이 되는 건데. 그래서 가시기 전엔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맵이랑 이제 사이즈 체크. 예. 그리고 가셔서는요. 3가지 정도 챙기시면 되는데요. 우선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체력 안배. 다리. 네. 여행 가셔도 발품을 많이 똑같잖아요. 해야 나는 되니까, 여기도 팔아야 가고 저기도 되니까. 갈 거야 했는데 막상 가보면 너무 피곤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맞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생각보다 봐야 될 게 많아서요. 좀 강약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모든 거를 다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눈에 띄는 작품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처음부터 힘을 너무 많이 쏟으면 너무 상세하게 보면 뒤에는 안 보시게 돼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제 편한 신발도 필수고요. 예. 그래서 체력 안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실 경우인데요. 구매하시는 상황이 온다면 작품의 컨디션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감이 탈락된 곳은 없는지 그런 식의 손상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거 아마 어렵겠는데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대부분 없을 텐데 혹시라도 걸어놓은 사이에 인파가 많다 보니 뭐 어떻게 하다가 어딘가에 이제 손상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손상 없는 작품들만 갖고 왔더라도 네. 그래서 컨디션 체크하시고 작가의 서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대부분의 작품에는 서명이 있죠. 그래도 그렇죠.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예. 서명이 요즘에는 전면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 경우에는 후면에 있기도 하거든요. 예. 내 눈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갤러리 관계자에게 물어보셔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반드시 챙겨야 할 거 계약서와 진품 보증서입니다. 때로는 계약서만 받고 진품 보증서 안 받아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감상하는 동안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네. 대팔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 반드시 챙기셔야 만족스러운 이제 구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뒤에 다 있는데요. 계약서 진품 보증서부터 시작해서 작품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네. 꼼꼼하게 네.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좀 캐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 쓰면서 좀 더 얘기를 더 많이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지금 키아프랑 프리즈가 공동 개최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한 공간에서 열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코엑스라는 장소는 같은데 네. 층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공동 개최라는 것의 의의가 그냥 물리적으로 장소나 기간이나 아니면은 뭐 티켓도 통합 티켓으로 물리적으로 공유한다는 거 이외에 어떤 화학적인 케미 그런 협업은 없는 거냐. 우리가 뭐 해외 그런 메가 갤러리에 뭐 들러리가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한층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국내 흐름하고 국제 미술 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점일 그럼요. 것 저도 같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오, 생각하고 좋- 기대하고 있습니다. 왠지 미술 작품 하나 갖고 싶은 욕심이 확 드는데요. 말씀하실 때 한번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술 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